이유미의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제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순간 작가님 얼굴이 나왔어. 예, 벤투호가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네. 친선전 브라질하고 가졌는데 네, 저번에 그 얘기 한참 나눴었잖아요. 한번 맞습니다. 이번에 한번 좀 이기면 뭐 희망을 강하게 했는데 역시 객관적인 전력차는 좀 어떻게 뛰어넘기가 쉽지는 않네요. 네, 중동 2연전 마치고 이제 벤투호가 오늘 돌아왔는데요. 예. 일단 브라질전부터 얘기를 하자면, 뭐 우리가 젖잘싸란 얘기를 하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정도의 경기는 사실 저는 아니었다고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을 상대로 선방은 했다. 저는 그렇게 선방했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0대3으로 지기는 했는데 브라질 대표팀이 워낙에 전력이 강하다는 걸 경기를 보면서 느꼈고 10분 만에 선제골이 들어가면서 예. 저는 더 골을 더 많이 내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보통 했었거든요. 이제 옛날 0대5, 5대0 뭐 이런 거 네.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한번 골 먹으면. 그러니까 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부터 훨씬 더 좀 선수들이 정신을 차리고 뛰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 세계적인 스타들을 상대로 어쨌든 우리 것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브라질 입장에서 보면 한국 팀이 약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마음 놓고 편안히 뛸 수도 있었을 텐데 설렁설렁 뛸 수도 네, 있는데. 어제 경기 브라질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경기 자체는 훨씬 더 전 재밌게 봤고 오랜만에 이 뭐 동남아시아 팀들을 조금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아시아 예선을 치르면서 우리보단 한 수 아래 팀들 밀집 수비 이런 것만 보다가 어쨌든 우리가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기를 보니까 약간 눈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너무 재밌게 경기를 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브라질이 사실은 뭐 세계적인 스타가 많다 이런 얘기는 알고 계시지만 예. 어찌 보면 유럽 축구 리그에 올스타들을 모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그렇죠. 실력을 보여주는데 이 세 골이 들어간 장면을 뭐 하이라이트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전 경기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납득이 가는 골들이었거든요. 정말 네. 멋지게 세 골이 다 들어가면서 와 저건 알고도 못 막는 골이다 이런 골들이 계속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이 참 많이 배웠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역시 골 결정력, 수비 불안 이런 과제들을 또 안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는 경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선수들이 실제로도 많은 걸 배웠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브라질과의 평가전은 저는 생각보다는 좀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문제는 이제 아시아 이 지역 예선을 치르는 우리 H조의 상황인데요. 그러게요. 무승부. 네. 예. 지금 뭐 레바논, 북한전 다 무승부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승점을 지금 못 따서 예. 어떤 분들은 승점 2점, 그러니까 1점 1점에서 2점을 얻었잖아요. 예. 2점을 얻은 게 아니고 6점 딸 걸 2점 얻었으니까 4점을 잃은 경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마이너스 4점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H조에서 우리가 조 2위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2위인가요, 지금? 네, 왜냐하면은 오늘 새벽에 레바논과 북한 경기가 있었는데 예. 0대0 무승부가 났고요. 예. 투르크메니스탄이 우리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지만 승점이 9점이 되면서 조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일단 1위라고요, 지금? 물론 한 경기를 더 치는 상태입니다만 예. 그래서 북한, 레바논 우리가 골 득실차로 승점이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2위, 레바논이 3위, 북한이 4위 이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혼전이네요, 네. 지금. 그래서 만약에 물론 우리가 이제 남은 경기들이 홈 경기가 많고 원정 경기가 한 경기만 있기 때문에 일정상은 유리하지만 삐끗할 수 있는 게 축구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 혼전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벤투 감독에게 이제 귀국했을 때 기자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이 고집하는 빌드업 축구를 하실 거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 벤투 감독은 한국 축구에는 가장 최상이 빌드업 축구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빌드업 축구라는 것이 골키퍼부터 공격 라인까지 준비된 그런 전술대로 예. 하나씩 쌓아가면서 유기적인 패스를 통해서 공격 패턴을 만들고 골기를 찾는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밀집 수비를 하는 팀들한테는 그게 유기적으로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게요.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계속 지금 빌드업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좀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또 그리는 걸 수도 있겠고 네, 맞습니다. 본선에서. 네, 그 얘기를 지금 벤투 감독도 하고는 있고 그런데 너무 좀
플랜 A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 좀 변화된 약팀을 상대로는 변화된 모습. 또 레바논 같은 경우는 잔디가 예. 거의 맨 땅에 사는 것 같은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유기적인 패스라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런 상태라면 음. 오히려 크로스를 길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전술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질문들도 계속 기자들이 했었는데 벤투 감독은 당분간은 본인의 고집을 꺾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과연 2차 예선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일단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좀 궁금하고 뭐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은 설마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 하시긴 하실 거예요. 네, 예. 저도 그 2차 예선은 충분히 그냥 통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2차 예선이 지금 우리가 승점이 8점밖에 안 된다는 거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보통 20점 정도가 되면 뭐 2차 예선 충분히 통과한다 하는데 그럼 나머지 남은 경기에서 12점, 거의 3경기는 무조건 승점을 따야 되고 예. 모든 경기를 다 이겨야 된다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손흥민 선수 등 모든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복귀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감독이 바뀌어요. 감독이요?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이 됐고요. 무리뉴 감독이 옵니다. 무리뉴? 네,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오게 됐는데 예. 과연 손흥민 선수와 무리뉴 감독이면은 뭐 여러 명문팀을 했는데 메뉴도 있었고 첼시도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도 이끌었고 예. 뭐 스페셜 원이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감독이고요. 토트넘이 돈 좀 쓴 건가요, 그러면? 일단 무리뉴 감독을 데려오는 데는 뭐 돈을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무리뉴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과 조금 다른 게 무리뉴 감독은 이 우승이라든지 예. 이런 트로피에 좀 강한 감독이에요. 아. 근데 토트넘이 뭐 잘 아시겠지만 준우승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예. 우승이나 이런 거에 조금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또 리그 14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 토트넘이. 그래서 무리뉴 감독에게 그런 우승과 함께 지금 이 상황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을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이 어떨지 그것도 좀 궁금할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무리뉴의 뭐 지휘를 받는 뭐 손흥민 네. 이게 뭔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솔직히. 그렇죠. 얘기하면. 네. 그런데 어쨌든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도 자주 했었고 그러면서 과연 토트넘과 손흥민, 무리뉴의 조합 한번 지켜보시면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보리님이 축구 경기 재밌게 설명하시네요라고 말씀. 역시 전문가시기 때문에 재밌게 설명하십니다. 네, 좀 예.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예, 저도 예. 제가 청취자나 뭐 시청자 입장에서 들으면 예. 모르는 부분을 어렵게 설명하면 좀 알아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스포츠는 특히나 그런 부분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진한데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잘 나가네요. 지금.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G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예. 원래 이 조는 아랍에미리트가 무조건 1위로 최종 예선 또는 뭐 3차 예선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그 A매치 기간 동안 예. 베트남이 아랍에미리트를 이겼어요. 와. 그리고 나서 태국과 0대0 무승부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승점이 11점. 그래서 최종 예선행의 9분응선을 넘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그 베트남에서 열광할 만한 한 상황인 게 그러게요. 이 태국이 베트남 입장에서는 태국이 베트남의 천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베트남이 7연패 태국에게. 그리고 박 감독이 부임 전에 성인 대표팀, 그러니까 베트남이 태국전에서 역대 전적 2승 4무 15패. 거의 뭐 킬러였네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중국 축구와 한국 축구를 거의 보는 그런 비슷합니다. 느낌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태국과의 경기에 거의 뭐 올인을 하다시피 팬들이 하고 있었고 뭐 안표값이 20배 뛰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0대0 무승부. 이것만으로도 베트남에서는 많은 화제가 됐을 정도, 열광할 정도의 결과고요.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이 이끌 때 최근 경기를 보니까 올해 6월에 킹스컵에서 1대0으로 태국을 이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예선 홈앤더웨이 나란히 0대0 무승부 기록하면서 지금 천적이라고 생각하는 태국까지도 막상막하의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지금 베트남으로 좀 쏠리는 게 아닌가. 박항서 매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왠지 그냥 제2의 조국 같아요. 약간 베트남이 요즘. 예, 알겠습니다. 자, 야구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야구 프리미어 12 아쉬운 준우승을 했는데 네. 일본한테 연달아 졌어요.
일본한테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10대 8 예. 졌고요. 그러니까 8대 10으로 졌고 3대 5로 결승전에서는 졌습니다. 둘 다 2점 차 그러게요. 2점 차. 패배였는데 우리가 1차 목표는 뭐 달성한 거는 잘한 거죠. 왜냐면 예.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땄으니까. 음. 근데 일본에게 2번이나 진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너무 타선이 터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젊은 선수들은 잘해줬어요. 뭐 이정우나 김하성이나 뭐 김현수 선수도 잘해주고. 그런데 예. 박병호, 양의지 이 두 선수가 사실은 터져줬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올해 시즌에 박병호 선수는 홈런왕, 양의지는 타격왕이에요. 그러게요. 한국에서. 예. 그런데 박병호 선수는 일할 때 타율, 양의지 선수는 일할 때도 안 돼요. 8푼 7리, 8푼. 1타점 예.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좀 터져주지 않은 것. 그래서 결국은 해결사가 있어야 된다. 해결사. 네, 그리고 이제 에이스 발굴을 좀 해야 된다. 왜냐면 양현종 선수도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그러게요. 결승전에서. 결승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전반적으로 세계 야구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이번 프리미어 12를 보면서 느끼신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예. 그 벌떼 마운드라고 하죠. 옛날에 김성근 감독이 좋아했던 네. 그 벌떼 마운드.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불펜을 좀 더 강화해서, 예. 만약에 에이스를 내보냈는데 이 선수가 좀 흔들린다 그러면 그게 1회가 됐던 2회가 됐건 바로 바꿉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파악하기 전에 또 다른 선수가 나오는데 문제는 에이스만큼 강해요, 불펜이. 그러니까 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죠. 일본은 어쨌든 한국하고 실력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더 두텁잖아요. 네, 선수층이. 네. 그렇다 보니까 거의 뭐 물론 이제 공략을 하면서 잘 해나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점수를 내고는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벌떼 마운드에 좀 적응을 잘 못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이 타격의 부진을 겪은 게 결국 일본 2연전을 패한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완하나요 그러면? 일단 우리도 불펜 쪽에 어떤 식으로 이 마운드를 운영할지를 좀 더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들도 물론 박병호나 뭐 이런 그 선수에게 좀 더 치중하다기보다는 타선을 조금 더 전반적으로 좀 강화하는 그런 타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계 야구의 흐름을 좀 더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너무 일본에 대해서 파악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 거거든요. 은퇴한 이승엽 선수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8회 있었잖아요. 이승엽 선수가 그러니까 네. 이제는 약속의 8회라는 게 이제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술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된다. 왜냐하면 불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불펜에서 약간 약한 투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역전을 하곤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그 전술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구야말로 진짜 빌드업 야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한점 네, 계속 그렇죠. 뽑는 네. 그 빌드업 야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경기 보시면서 좀 불쾌하게 느끼신 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네. 우길기가 관중석에 우길기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했죠. 네. 나왔죠. 지금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우길기 논란이 계속 있는데 IOC 쪽에서도 약간 뭐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 이렇게 좀 미온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KBO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 측에 항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IOC랑 비슷합니다. 지금 분쟁 상황이 아니니까 IOC에서도 금지하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우길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대한체육회라든지 뭐 외교부 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전체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나치기라고 하죠. 예. 하겐크로이츠 이것과 그 우길기를 같이 보지 않는다는 그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네. 사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왜냐하면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침략을 경험을 안 해봤기 네. 때문에 네. 그걸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사실은 이걸 한번 해법을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길기가 현재 그 사실상 이제 군대라고 불리는 자위대 깃발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거를 금지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군대 깃발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포인트로 지금 하켄크로이츠와 똑같다라는 것보다는 그거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의 인식의 그렇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군대 깃발을 지금 올림픽에 스포츠에 가져왔다라는 거를 오히려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다른 방송에서. 그럼 분명히 한번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예. 네, 정말 좀 좋은 방안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문제가 뭐냐면 올림픽은 이젠 돈의 논리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아무래도 자신의 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예. 많은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IOC에서는 그걸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냥 언론적으로 이거는 전범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분 갖고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부터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긁지 않은 복권이다. 뭐 이게 오늘 대박 카드가 좀 있나요? 네, 이제 2차 지명이 오늘 있었는데요. 예, 예. 왜 이게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2차 지명이 2011년에 이제 처음 도입된 건데 예. 구단이 뭐 이렇게 전력을 강화하거나 하다 보면 포지션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떤 선수는 잘하지만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고 유망주들이 끝내 꽃을 그 팀에서 못 피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선수들을 좀 더 뛰게 해주기 위해서 KBO에서 마련한 제도예요. 그렇죠. 2년 만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그 소속팀에서는 정말 긁어보지 않은 복권인 거죠. 그렇죠. 근데 긁었는데 그게 대박일 수 있지만 긁지 않는 복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 선수들을 많이 뛰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수들이 다른 팀에 가서는 정말 복권에 당첨되듯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오기 때문에 케이스가 혹시 어떤 누가 유명한 게 뭐 누가 있을까요? 일단 네. 금민철, 박진우, 유민상, 강지강 이런 선수들이 지난 그동안의 이 사례들을 보면 많이 뛰었던 그런 선수들이고 요즘 각광을 받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이 성공작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근데 가장 이번에는 이제 그 관심을 모았던 게 10개 구단이 팀당 40명의 보호 선수를 묶어놔요. 예.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을 우리는 이 선수를 묶지 않았어 이러고 제시를 하면 구단들이 우리가 좀 전력을 보강할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게 되는데 예.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이제 올해 최하위가 롯데였기 때문에 예. 롯데가 과연 어떤 선수를 데려올까? 그리고 롯데는 포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눈독을 들였던 이지영 선수가 키움과 계약을 해버려서 또 롯데가 좀 영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철회한 상태이기도 해서 그러면 2차 드래프트에서 포수를 뽑겠다. 그리고 포수 자원이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안 뽑았어요. 그래요? 외야수 한 명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아마도 외국인 포수를 염두에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외국인 포수? 네, 그 얘기는 했거든요. 외국인 포수도 생각하고 있다. 근데 예전에는 포수도 가능한 선수를 외국인 선수를 타자를 데려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포수만 하는 선수를 좀 데려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FA에서 이제 또 포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 상황은 그렇게 됐고 이번에 고참급 선수들 중에 좀 대우급이 많다 이런 소문이 좀 돌았어요. 예. 근데 이거는 비공개거든요. 어떤 선수가 보호명단 안에 안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뽑혀야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눈에 띄는 선수가 정근우 선수입니다. 정근우 선수요? 네. 우리가 아는 그 정근우 선수가? 와. 한화에서 그러니까 보호 선수 안에 못 들어간 거죠. 한화에서 푼 거죠. LG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근우 선수가 세월 무상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천하의 정근우가 지난 2017년에 FA로 대박을 터뜨렸던 선수예요. 근데 한화에서는 유망주를 보선수를 먹고 정근우를 풀었다는 얘기니까 참 진짜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LG로 가게 되면서 그 가장 눈에 띄는 2차 드래프트에서 근데 정근우 선수는 한화나 LG 구단에 감사하다라는 자신의 어쨌든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정근우 선수가 한화에서는 좀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근우 선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달 전쯤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유상철 감독이 좀 뭐 안색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병명이 밝혀졌어요. 네, 제가 분명히 좀 병을 앓고 있는 건 맞지만 유상철 감독이 원치 않고 있다 본인의 상태를 밝히기를 그랬었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본인이 팬들에게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밝혔는데요. 안타깝게도 췌장암 4기로 발표가 췌장암 됐고요. 4기 원래 췌장암 자체가 사실 좀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게 좀 생존율이 높지가 않은데 게다가 4기면은 사실상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지난 10월경에
좀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감독이라는 자리가 워낙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니까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미 약간 이상하다라는 큰 병원을 가보라는 권유를 받아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본인은 벤치에 계속 앉고 싶다라는 걸 구단에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지휘를 했었는데 하프타임 그 경기 극적으로 왜 제가 이겼다는 경기 그쵸, 있었잖아요. 이겨서 다들 울고 네, 뭐 그 그랬죠. 경기 예. 때 하프타임에 지시를 하다 약간 몸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 이제 본인도 알게 됐고 선수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제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알고 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기고 펑펑 온 이유가 예. 결국엔 이제 유상철 감독의 그런 병에 대한 걸 알게 되면서 음. 그랬고 이제 유상철 감독은 그 긴 장문의 글을 통해서 팬들에게 이겨내겠다. 그리고 인천의 잔류와 함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계속 치료를 병행하면서 시즌 끝까지 벤치에 앉아서 인천을 지휘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쯤 말씀드렸을 때도 인천 팬이 아니더라도 좀 유상철 감독의 쾌유와 또 유상철 감독을 위해서 한 발 더 뛰려고 하는 인천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팀도 잘 되고 또 기적이 좀 일어나서 유상철 감독이 건강하게 네. 라운드로 계속 그러니까 복귀가 아니라 계속 있으시지만은 좀 다시 건강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유미 스포츠 작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